서울의 한 구석,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작은 상가 건물. 그 1층에서 김민서는 자신의 작은 반찬 가게 민선의 반찬의 유리문을 닦으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은 평생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고된 삶의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이 옷으로 괜찮을까? 그녀는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았습니다. 큰맘 먹고 시장에서 산 가장 좋은 옷이었지만 오늘 만나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예비 며느리인 이수아의 집안은 민서와는 사는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진성그룹의 회장이었고 어머니는 유명 미술관의 관장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자신은 고아로 자라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반찬 가게 주인이었죠. 민서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뒷문이 열리며 아들 박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지훈은 큰 키에 다부진 체격, 그리고 무엇보다 성실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보기만 해도 든든한 청년이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건실한 건설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왜 이렇게 어두우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지훈은 어머니의 불안한 기색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조금 긴장이 돼서 그런가 보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수아네 부모님, 두 분 다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지훈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혹시라도 오늘 그분들이 우리 형편에 대해 물어보면 어떡하지? 내가 하는 일이나 우리가 사는 이 집 같은 거 말이야. 민서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래도 어머니, 수아가 어머니 뵙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손맛이 담긴 반찬을 먹을 때마다 돌아가신 자기 외할머니가 생각난다고 너무 따뜻하고 좋으신 분 같아서 꼭 한 가족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 수아가 그렇게 말했다고? 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세상에서 제일 멋진 분이니까 어깨 펴고 자신감 가지세요. 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민서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온기가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슬슬 가볼까요? 지훈이 어머니의 낡은 코트를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민서는 아들의 채 올라탔습니다. 손에 땀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차는 익숙한 동네 골목을 빠져나와 점점 화려한 강남의 중심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마치 다른 나라의 이야기처럼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지훈이 차를 세웠습니다. 어머니, 다 왔어요. 저기예요. 지훈이 가리킨 곳은 6성급 호텔의 맨 꼭대기 층에 위치한 최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위압감에 민서는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한 곳이구나. 레스토랑 입구에 들어서자 마치 영화에서나 본 듯한 복장을 한 직원이 다가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약하고 오셨습니까? 네, 이수아 이름으로 예약했습니다. 확인되셨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을 따라 들어간 내부는 더욱 입이 떡 벌어질 만큼 화려했습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은은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장식들이 마치 궁전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민서는 평생 이런 곳에서 밥을 먹어보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수아였습니다. 예비 며느리 수아는 언제 봐도 참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가씨였습니다. 긴 생머리의 단아한 원피스 차림은 그녀의 청순한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수아는 민서에게 달려와 팔짱을 끼며 살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고우세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아니야, 우리 아들이 편하게 태워다 줬어.
우리 수아도 오늘 정말 예쁘다. 인형이 따로 없네. 민서가 수아의 손을 마주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몇 번 만났지만 볼 때마다 싹싹하고 마음 씀씀이가 예뻐서 제 딸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많이 기다리셨어요. 어서 들어가요. 수아가 민서를 이끌고 예약된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수아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두 분 오셨어요. 룸 안에서는 이미 두 사람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어머니이자 유명 미술관 관장인 윤혜진, 그리고 진성그룹의 회장 이강혁이었습니다. 윤혜진은 우아하고 기품이 넘치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민서와 지훈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훈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모님? 민서도 따라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지훈 엄마 김민서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아의 아버지 이강혁 회장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얼굴에 주름이 지고 머리에 희끗희끗 서리가 내렸지만 민서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목숨보다 더 사랑했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가며 떠나야만 했던 남자. 자신의 첫사랑이자 첫 남편이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강혁 역시 민서를 알아본 듯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강혁이 무언가 말을 하려다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민서 또한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혜진과 수아, 그리고 지우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이상 기류를 감지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분, 아는 사이신가요? 혜진이 어색한 침묵을 깨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신호탄이 된 것일까요? 강혁의 얼굴이 점차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밑으로 두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모두에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당신, 강혁이 억눌린 분노가 가득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민서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 뿐이었습니다. 강혁의 분노는 점점 더 주체할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우선 진정해요. 혜진이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렸지만 그는 이미 이성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마침내 강혁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결혼 절대 안 돼. 당장 없던 일로 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룸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수아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혁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차갑게 식은 잡채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민서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끼얹었습니다. 악! 민서가 짧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가운 기름과 채소들이 그녀의 얼굴과 큰맘 먹고 산 새 옷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굴욕감과 수치심에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경악하며 소리치고는 급히 달려와 어머니를 감쌌습니다. 아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수아 역시 충격에 빠져 아버지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여보, 당신 미쳤어요? 제정신이에요? 혜진도 경악하며 남편을 말렸지만 강혁의 분노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이딴 추잡한 집안과 사돈을 맺을 수는 없어. 당장 여기서 나가. 강혁이 아내와 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와 당장. 그는 혜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아빠, 제발 이러지 마세요. 네?
수아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너도 안 나와? 강혁은 딸의 팔까지 잡아 끌고는 방을 나서려 했습니다. 수아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쓰러져 있는 민서를 걱정스럽게 돌아보다가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화려했던 방 안에는 음식물로 더러워진 채 떨고 있는 민서와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만견자실한 표정의 지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어요? 지훈이 물에 젖은 수건으로 어머니의 얼굴과 옷을 다급하게 닦아주었습니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온몸이 더러워지고 엉망이 된 것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30년간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과거가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아들의 눈앞에서 터져버렸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지훈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하얗게 굳어 있었고 민서는 잡채 기름이 묻은 옷 그대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축축한 음식물 냄새와 그보다 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힐끗 어머니의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하며 그 누구보다 강인했던 어머니가 저렇게 작고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낡은 빌라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훈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우선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그러다 감기 걸리시겠어요. 그래야지. 민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자신의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민서가 방에서 나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젖은 머리를 대충 말린 채 화장기가 사라진 얼굴에는 깊은 절망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서는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지훈은 그런 어머니의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거리를 둔 채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침내 지훈이 침묵을 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 이강혁이라는 사람, 아는 분이세요? 그 말에 민서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게... 민서는 입을 열려다 말고 다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우는 어머니가 먼저 말하기를 참고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니까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아들의 따뜻한 목소리에 민서는 결국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흐느끼던 그녀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내 전남편이다. 네? 뭐라고요? 이강혁 회장. 내 전남편이야. 그 순간 지훈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전남편이라고요? 그래. 지훈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좁은 거실을 미친 사람처럼 서성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격앙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 멈춰 서서 물었습니다. 설마 제 친아버지는 아니시죠? 그렇죠. 그 질문에 민서는 차마 아들의 눈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며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 아버지는 아니야. 우리 사이엔 아이가 없었어. 지훈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우리가 결혼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신락 같은 희망과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들아.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내가 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어. 아마 그쪽에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거다. 죄요?
어머니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민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과거는 너무나 아프고 끔찍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차마 꺼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너무 긴 이야기야. 어머니, 지훈이 자리에서 다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요? 저한테 솔직하게 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중간에서 잘 해결해 볼게요. 제발요. 아니, 지훈아. 이건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다. 어머니. 지훈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자책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가슴 아팠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과거 때문에 자신의 행복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수아 없으면 못 살아요. 수아는 제 인생의 전부란 말이에요. 민서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세요. 수아가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 여잔지. 지난 몇 년간 수아랑 결혼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어머니는 모르신다고요. 지훈이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민서의 가슴은 칼로 베어내는 듯 아팠습니다. 이제 와서 다 준비된 결혼을 앞두고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들어 도대체 어떡하라고요? 지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아들에게 다가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대가를 왜 아무 잘못 없는 아들이 치러야 하는 것일까요? 미안하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그것이 민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어머니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럼 저더러 수빈이를 포기하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민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차마 그렇다고 혹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은 그런 어머니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아. 민서가 아들을 불렀지만 지훈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쾅! 방문이 세차게 닫히는 소리가 낡은 빌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서는 거실에 홀로 남아 텅 빈 공간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지훈은 방에서 단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은 아들과 나 사이를 가로막은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훈아, 밥 먹어야지. 뭐라도 좀 먹어. 아들아, 이러다 회사 늦겠다. 어서 나와.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차갑게 식어버린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음식을 만들 기운도 먹을 기운도 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괴로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아들 방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뒤척임 소리 하나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과거만 아니었다면, 내 지긋지긋한 과거만 아니었다면 내 아들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랑이 되었을 텐데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우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이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흘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뒤척이다 이른 새벽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에게 따뜻한 국이라도 끓여 문 앞에 놓아주어야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던 제 발걸음이 거실 탁자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위에는 하얀 편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아들 지훈이의 글씨체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어머니께. 그동안 못난 아들 키워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수입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편지를 손에 쥔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훈아.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아들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싸늘한 새벽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활짝 열린 옷장 안에는 옷가지 몇 개만 뒹굴고 있었고 아들이 아끼던 책과 물건들이 놓여있던 책상 위도 횡했습니다. 아들이 떠난 것입니다. 저는 텅 빈 방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내 삶의 이유이자 전부였던 아들이 제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문득 정신을 차린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세수도 하지 않은 부스스한 얼굴로 겉옷만 대충 걸친 차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들이 갈 만한 곳들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자주 가던 도서관, 주말마다 운동하던 헬스장, 친구들과 만났던 카페.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아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이 다니는 회사까지 찾아갔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박지훈 대리님 좀 만나러 왔는데요. 제가 한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지훈 대리님이요? 그분 며칠 전에 회사 그만두셨는데요. 그만뒀다고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 갑자기 사직서 내고 나가셨어요. 그럼 지금 어디 계신지는 혹시? 죄송하지만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절망감에 휩싸여 회사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들이 회사까지 그만뒀다는 것은 정말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희망으로 수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제발 받아다오. 하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수아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을 더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결국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빌딩 앞 인도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오열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텅 빈 아들의 방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요란하게 휴대폰 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혹시 지훈일까? 제 목소리는 기대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이니?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분노에 찬 남자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김민서 씨, 당신이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0년 만에 들었지만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이강혁이었습니다. 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려 했지만 그의 분노는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네 아들이 우리 귀한 딸을 꼬드겨서 같이 집을 나갔어.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당장 내 딸 안 찾아내? 수아까지 집을 나갔다는 말에 제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지훈이를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간절하게 사정했지만 그는 더 이상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기다리긴 뭘 기다려. 내 딸한테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문제 생기면 당신이랑 네 아들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뚝.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귀에 댄 채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도망간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괴범 취급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다시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도 했지만 성인이 자발적으로 나간 경우는
도와주기 어렵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전단지를 만들어 길거리에 붙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터미널과 기차역을 몇 시간씩 서성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행방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피가 마르는 듯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쳐서 잠시 소파에 쓰러져 있는데 또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지훈일까? 아니면 또 이강혁일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지훈 씨 보호자 되십니까? 차갑고 긴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네, 맞는데요. 제가 엄마인데 무슨 일이신가요? 환자분 상태가 위독합니다.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겠습니다. 위독하다고요? 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병원인가요? 우리 아들이 왜요? 여기는 강릉 아산병원 응급실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오셔서 들으셔야 합니다.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정신도 없이 지갑만 챙겨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택시! 지나가는 택시를 미친 듯이 흔들어 세웠습니다. 기사님, 강릉 아산병원으로 가주세요. 제발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택시는 서울의 밤거리를 빠져나가 어두운 고속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만 살려주세요. 제 목숨이라도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우리 아들만은. 2시간이 넘는 시간이 마치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박지훈 환자 보호자입니다. 우리 아들 어디 있어요? 제가 접수처 간호사에게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진정하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저를 한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제 아들 지훈이가 머리와 팔다리에 붕대를 감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미동도 없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저는 아들에게 달려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잠시 후 피곤한 얼굴의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제가 엄마예요. 우리 아들. 어떻게 된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음주운전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갈비뼈와 왼쪽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의식불명이란 말에 하늘이 노랗게 보였습니다. 그럼 못 깨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4시간이 고비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의사의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들의 이름만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지훈아, 엄마 왔어. 눈 좀 떠봐, 아들아. 제발. 그때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박지훈 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여성분은 다른 병실에 계십니다. 다행히 타박상 외에는 크게 다치지 않으셨습니다. 수아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강혁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잠시 물이라도 마시기 위해 복도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익숙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딸 어딨어? 이수아 어딨냐고. 이강혁과 그의 아내 윤혜진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는 순간 눈이 뒤집힌 듯 벌겋게 충혈되었습니다. 성큼성큼 지옥의 사자처럼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너
몸이 속수무책으로 휘청거렸습니다. 내 아들놈 때문에 내 딸이 죽을 뻔했어? 이 악연은 대체 언제까지 내 인생을 망치려는 거야? 그의 입에서 역한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그는 제 말을 들을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당장 네 아들 데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정말로 네 모자 둘 다 내 손으로 죽여버릴 테니까. 병원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스러웠지만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반복하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혜진이 달려와 남편의 팔을 붙잡고 말렸습니다. 여기 병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이게 무슨 추태예요. 당신은 빠져 있어. 이건 나랑 저 여자 사이의 문제야. 아니요. 이건 이제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혜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혁의 손을 억지로 떼어냈습니다. 당신답지 않게 왜 이러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제발.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요? 혜진의 단호한 태도에 간호사들까지 와서 그를 제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환자분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강혁은 마지못해 저에게서 손을 놓았지만 여전히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남편의 팔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선 우리 수아부터 보러 가요. 네? 혜진의 목소리에는 남편을 진정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를 한번 쏘아보고는 아내에게 이끌려 마지못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복도에 홀로 남아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목덜미가 아직도 화끈거렸고 그에게 잡혔던 옷깃은 심하게 구겨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의 일이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다시 아들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아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 못난 엄마 때문에 정말 미안하다. 한편 수아의 병실에서는 강혁이 딸의 침대 옆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 후회, 걱정,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까지 그의 마음속은 온갖 감정들이 뒤엉켜 폭풍우가 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민서의 멱살을 잡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놀란 눈, 공포에 질린 표정, 그리고 자신에게 연신 죄송하다고 말하던 그 모습까지. 그때 혜진이 조용히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옆자리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딸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고른 숨소리만이 병실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당신. 혜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체 그분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남편이 저렇게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 과거 존중해서 묻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젠 알아야겠어요. 우리 딸이 저렇게 아파하고 한 가정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잖아요. 대체 김민서 씨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요. 그 말에 강혁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십 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혜진은 조용히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네요, 당신. 그녀의 목소리에는 남편의 아픔에 대한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정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배신감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지만 그건 이미 30년이나 지난 일이잖아요.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우리 딸까지 이렇게 아파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그 말에 강혁이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링거를 맞고 잠들어 있는 수아의 모습이 그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어른들의 문제는 어른들 선에서 끝내야죠. 아이들의 미래를 망쳐서야 되겠어요? 혜진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수아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아픈 만큼 민서 씨는 어떻겠어요? 유일한 아들이 집을 나갔고 그 아들이 지금 저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잖아요. 그분 마음은 지금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그 말을 듣는 강혁의 고개는 점점 더 숙여졌습니다. 당신이 아까 민서 씨 멱살 잡았을 때 저는 정말 너무 놀랐고 마음이 아팠어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당신답게 이 일 현명하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혜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혁의 굳어있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상처를 받았다 해도 병원에서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심했어. 강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렇게 서로를 원하는데 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반대할 수는 없지. 강혁의 목소리가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혜진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두 분이서만 따로 만나서 이야기할 자리를 만들어 볼게요. 수십 년 묵은 오해와 상처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풀어요.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강혁은 아내의 말에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복도를 따뜻하게 비추는 아침 햇살 속에서 혜진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먼저 민서를 찾아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제 남편이 너무 무례했습니다. 대신 사과드릴게요. 그리고는 잠시 후 병원 1층 카페에서 강혁과 단둘이 만날 자리를 마련했으니 부디 참석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망설이는 제게 혜진은 말했습니다. 두 분의 과거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푸셔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에 저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30년 만에 그 사람과 단둘이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병원 1층에 있는 작은 카페는 이른 아침이라 한산했습니다. 혜진이 미리 시켜놓은 따뜻한 커피 2잔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강혁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만 내려다보며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우리 사이에 거대한 강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강혁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원망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왜 돌아온 거야? 그의 첫마디가 공기를 가르며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때 그렇게 돈다발 들고 야반도주했으면 평생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았어야지. 왜 이제 와서 내 아들, 아니 내 딸 인생까지 망치려는 거냐고. 저는 그의 사과를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만에 만난 그가 던진 첫마디가 이런 원망일 줄은 몰랐기에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강혁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그때 넌 돈 때문에 날 버렸어. 더 부자 남자를 만나서 떠났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네 아들을 이용해서 우리 집안에 다시 발을 들이려고 해? 역겨워. 그의 모진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고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억울함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적대적인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제 울음소리만이 카페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제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팠던 진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어머님 때문이었어요. 뭐, 우리 어머니? 네, 당신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순간 시간은 30년 전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도 가난했지만 서로만 있으면 세상 무엇도 부럽지 않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의 차가운 공기마저도 당신과 함께라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제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아이였습니다. 너무 기뻐서 당장이라도 당신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알리고 싶었지만 며칠 뒤로 미뤘습니다. 당신의 생일날 가장 큰 선물로 이 기쁨을 나눠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게 그런 작은 행복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당신의 어머니께서 불쑥 저희의 단칸방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방 안을 경멸의 눈빛으로 훑어보시더니 제 앞에 하얀 봉투를 던지셨습니다. 내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이거 받고 당장 꺼져. 그 안에는 제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만큼 큰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다고, 저희는 서로 사랑한다고, 뱃속에 회장님의 손주가 자라고 있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손주? 어디서 근본도 없는 고아 주제에 감히 내 손주를 입에 올려? 넌 그냥 내 아들 앞길을 막는 거머리일 뿐이야. 그녀는 제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이 돈을 받고 조용히 사라지든가 아니면 당신의 눈앞에서 제 뱃속의 아이를 강제로 지우고 당신을 집안에서 내쫓아 빈털터리로 만들겠다고 협박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당신과 제 아이, 두 사람 모두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망칠 수도 제 아이를 잃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시키는 대로 다른 남자가 생겨서 떠난다는 거짓 편지를 남기고 그날 밤 저는 뱃속의 아이와 함께 당신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시간은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필름이 멈추듯 과거의 회상이 끝나고 카페의 쌉쌀한 커피 향이 제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강혁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듯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게 정말 사실이야?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지만 제 눈빛에서 그것이 거짓이 아님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당신과 우리 아들을 지키기 위해선 떠나야만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난 30년간 자신이 품고 있던 지독한 원망과 분노가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제 병원에서 제 멱살을 잡고 폭언을 퍼부었던 순간, 상견례 자리에서 제 얼굴에 음식을 던졌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지만 이내 댐이 무너지듯 멈출 수 없는 눈물이 되었습니다. 끄끄거리는 울음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보였나? 내가 얼마나 못난 남자였나?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그런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저에 대한 미안함에 몸서리쳤습니다. 한참을 서럽게 울던 강혁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돌아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따뜻하고 간절한 포옹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느끼는 그의 품이었습니다. 미안해. 강혁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못나서 너를 못 지켰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자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강했다면, 내가 널 지킬 힘이 있었다면, 너한테 그런 끔찍한 선택을 하게 만들지 않았을 텐데. 그는 저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저도 그의 등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미안해요. 당신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떠나서 당신에게 30년 동안 상처를 줘서.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상처가 그 순간 모두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안고 흘렸던 눈물이 마르고 두 사람은 병실로 향했습니다. 마침 지훈이가 의식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훈이가 침대에 상체를 일으켜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얼굴은 창백했지만 의식은 완전히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지훈은 갑자기 함께 들어온 저와 강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장인어른? 그 순간 강혁은 망설임 없이 지훈에게 다가가 그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지훈은 당황했습니다. 아버님,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지훈이 급히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강혁은 꿋꿋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지훈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다. 순간 병실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강혁과 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네? 내가 너를 낳아준 친아버지라고. 강혁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지난 30년간의 이야기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위대한 선택을 했는지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지훈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강혁은 아들의 손을 잡고 울었고 지훈 역시 태어나 처음 만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와 뒤늦게 병실에 들어온 혜진과 수아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용서 그리고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강혁은 진심으로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쳤고 저와 아들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아내 혜진은 대인배처럼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이제 저희도 언니라고 부를게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 마음도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지훈과 수아는 마침내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 모든 가족이 모여 정식으로 다시 상견례를 겸한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전에 살얼음판 같던 분위기와는 달리 웃음꽃이 가득한 화기애애한 자리였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강혁이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참 모진 분이셨죠. 저나 민서 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셨고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에게도 평생의 한으로 남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늦둥이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거의 아들처럼 키우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남동생분이 젊은 나이에 건설 현장 붕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동생의 죽음을 자책하며 남겨진 동생의 아내와 갓 태어난 딸을 평생 책임지겠다고 다짐하셨대요. 그런데 사고 직후에 그 올케가 딸을 데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평생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만나지 못하셨어요. 그게 어머니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이자 후회였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그 사고가 언제 일어난 일인지, 그리고 외삼촌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강혁은 제 질문이 의아했지만 곧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가 말한 사고 날짜와 이름은 제 기억 속에 박혀있는 아버지의 기일, 그리고 아버지의 성함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건설 노동자셨고 제가 태어난 지 100일도 차에 되지 않았을 때 공사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충격으로 몸이 약해지신 어머니마저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나셨고 저는 친척집 하나 없이 곧장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강혁의 어머니가 평생을 찾아 헤맸던 그 조카딸이 바로 저였던 것입니다. 모진 구박과 멸시를 하며 아들의 곁에서 내쫓았던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친동생의 유일한 혈육, 바로 자신의 친조카였다는 기막힌 사실. 이 운명의 장난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날 운명이었습니다. 돌고 돌아 결국 다시 만나야만 하는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 지훈이와 수아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강혁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처제, 아니 사부인. 아니, 민서야. 정말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우리 지훈이, 아니 자네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정말 고맙네. 저희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몇 달 뒤 강혁과 혜진 부부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집문서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저희 집 바로 옆집입니다. 저희가 민서 씨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롭게 혼자 지내지 마세요. 저희가 평생 가족이 되어 드릴게요. 가까이 살면서 서로 의지하고 나중에 손주가 태어나면 같이 돌봐주기도 하고요.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은 한 동네에 살며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산책을 하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저희에게 찾아온 가장 큰 선물. 지훈이와 수아 사이에서 예쁜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희망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준 아이라는 뜻에서였습니다. 희망이를 품에 안은 날, 우리 가족 모두는 아이를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고 긴 아픔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저희에게도 눈부신 행복의 빛이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가족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놀라운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른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다음에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